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인 learner variabl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어, PLT로 따지면 이제 챕터 3부터 챕터 3부터 이제 7인가 6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너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나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뭐 정의적 특성이나 인지적 특성 같은 거는 교육학을 준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셜 팩터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소셜 팩터 또한 중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다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 하이포테시스입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는 뭐 지금 와서 어떤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어 조금 마케팅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이의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애들을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구열이 뛰어난 그런 학구열이 뛰어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높은 지역에서 자라면 뭐 이런 선전 문구를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지금으로서 사실 크게 뭐랄까 중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각광을 받는 뭐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언어 습득이고 이제 요게 이제 나이라고 치면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나이에 한 이 정도 시점이 있어서 이 정도 시점까지는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쫙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크리티컬 중요한 피리어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이제 뇌가 굳기 전에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시기는 보통은 퓨버티 전, 그러니까 사춘기 전을 이제 보통 크리티컬 피리어드로 잡습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뭘로 재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시기를 지나면 언어가 습득되지 않는다고 보느냐로 보냐면 이거는 pronunciation, 발음으로 봐요, 발음. 그래서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I'll be back을 이제 I'll be back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그리고 뭐 멀리 볼 거 없이 이제 우리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좀 L이나 R 발음을 구분을 잘 못하고 구분해서 발음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P나 F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하죠. 왜냐하면 둘 다 피읍으로 발음이 되고 둘 다 리을로 발음이 나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넌시에이션이 발음이 원어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습득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발음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 영어 발음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 자체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항상 이런 포멀한 에스펙트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해서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윗사람을 좀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에 맞는 표현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음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더 언어 습득을 잘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리고 뭐 비단 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용고시를 보는 우리들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어민이 일반적으로 읽는 수준의 어떤 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언어 습득이 과연 발음만으로 이거를 언어 습득이 됐다 안 됐다를 가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발음을 강조한 이유는 이게 배경이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리즘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럭처럴리즘. 앞에서 봤었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스트럭처럴리즘 하면 이제 어떤 포멀한 에스펙트를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발음도 당연히 포멀한 에스펙트, 형식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발음이 잘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안 액센트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아서 언어 습득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포커스 온 폼즈라고 얘기를 해서 FONFS 포커스 온 폼즈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포멀한 에스펙트에 주의를 기울여서 발음 또한 중시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제 포커스 온 미닝을 거치고 포커스 온 폼이 돼서 의미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소통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를 더 강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한 그 발음의 문제 같은 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신에 뭐 인토네이션이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적절한 인토네이션을 사용할 수 있거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부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미시적인 측면보다는 좀 거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도 변하지 아니 말하기를 가르칠 때도 이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기를 가르칠 때 옛날에는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요즘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의 부여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요즘은 각광을 받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한 게 이제 센시티브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시티브 피리어드. 말 그대로 민감한 시기가 있다. 이거죠. 치명적인 시기, 완전 딱 이 시기를 거치면 언어 습득 안 돼. 이런 시기가 아니라 센시티브, 민감한 시기가 있어서 이 시기를 건너도 물론 언어 습득이 가능하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학습하면 당연히 언어 습득이 잘 되지. 이거는 뭐 굳이 더 얘기를 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도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센시티브 피리어드도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것은 after the period 어떠한 지점이 지나기 전에 랭귀지 어퀴지션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요거는 발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음만으로 언어 습득이 됐냐 안 됐냐를 가리기 때문에 요즘은 사장되었고 그래서 센시티브 피리어드로 뭐 타이틀이 좀 바뀌게 되었다. 어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비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기보다 어, 허점을 좀 찌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스노우와 호펜하겔 홀의 그 1978년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애들, 그 다음에 그 뭐냐, 티네이저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 다음에 좀 어른들 이렇게 4명을 대상으로 그 네덜란드어를 가르쳐 봤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어를 가르쳐 봤는데 첫 번째 그는 일단은 이런 세 가지의 그룹들마다 각자 잘 학습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 같은 거를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이 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첫 번째 그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 결과는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는 어른들이랑 이제 그 청소년들이 훨씬 더 언어 습득을 잘 했는데 이제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구를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애들이랑 그 청소년들이 학습을 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어른들보다 초기에는 애들보다는 어른이랑 청소년이 더 언어를 잘 습득하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른들보다는 애들이나 청소년이 더 잘 습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이 시기를 지나면 어른이 습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어른들이 분명히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어른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더 잘 습득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반대하는 이러한 실험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인텔리저빌리티에 별표를 쳐놨어요. 인텔리저빌리티는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능력이 강조됐다라는 점에서 그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그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스피킹 할 때 그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자체도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선우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사장되었고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사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는 여기서 끝이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어펙티브 팩터들이 있어요. 어펙티브는 말 그대로 정의적 요소들을 얘기를 하죠. 피알레티는 6판 기준으로 6과부터 이 어펙티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코그니티브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소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펙티브 팩터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뭐 추가한다 하면 willingness to communicate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모티베이션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티베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언어 습득이나 어떤 학습에 있어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 이 동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비단 언어 습득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학 이론들을 보더라도 동기를 다룬 이론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정의적 요소 중에서는 동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모티베이션은 이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의 모티베이션을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다 아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이죠. 내적 동기라고 하면 그 행동, 그 학습 자체가 그 목적이 되는 경우, extrinsic motivation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학습의 동기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tegrative motivation과 instrumental motivation이 있어요. 요거는 integrative motiva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integrative ori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표현법을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두 개가 아마 기출에는 모티베이션으로 한번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둘 다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테그레이트, 그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하는, 그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동기를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음, 뭐 영주권을 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러네. 그 사회의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인테그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죠. 인스트루멘탈은 말 그대로 어떤 도구적인 목적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아니면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스트루멘탈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어,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고 모티베이션이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트린직한데 인테그레이티브한 경우도 있고 인트린직한데 인스트루멘탈한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교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는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에 인스트루멘탈 오리엔테이션이 겹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칠 수 있다. 이거 가지고도 한번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것도 모티베이션을 다룬 게 한 20년, 15년 전 문제들이니까 뭐 지금 와서는 크게 막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A A 섹션에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주고 B 섹션에 있는 어떤 친구들 두 명을 줘서 A 섹션에 이러한 것들을 B의 예시를 가지고 A를 가지고 설명하게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설명 다 줄 거니까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모티베이션만큼 중요한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음, 참고하시려면 이제 요 노턴의 1995년도 라이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인베스트먼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예요. 투자. 뭐 Learners commitment to learn. 학생이 얼마나 학생이 얼마나 시간이나 노력을 언어 습득을 위해서 뭐 언어 얘기하니까 언어 습득이라 하겠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언어 습득을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가 이것을 이제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생각을 하면 이제 왜 인베스트먼트가 굳이 필요한가? 모티베이션으로 동기가 높으면 당연히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인베스트먼트가 따로 있는 이유는 모티베이션이 높은데도 인베스트먼트가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 예시를 들고 싶지는 않은데 본문이 이 예시라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임용고시 임고 동영상을 샀어요. 임고 동영상을 이렇게 샀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임고 동영상을 샀단 말이죠. 왜냐면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당연히 교사가 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높았겠지. 뭐 동기도 없는데 동영상을 산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샀어요. 우리 동기 높아요. 근데 어 강사가 좀 또라이야. 그래서 조금 성차별적인 발언을 막 한다고 칩시다.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러한 얘기를 막 한다고 칩시다. 뭐 안타 그러면 뭐 집안이 망해. 뭐 이러한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냥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 듣기 싫겠죠? 공부하기 싫겠고요. 내 동기는 높은 상황인데 공부는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임용고시 동영상에 투자하는
임용고시 수업을 듣는 나의 커미트먼트, 헌신도가 낮아지겠죠. 내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 동영상 보는데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다른 예시를 들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뭐냐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데 다문화 가정 그 강사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라이라서 이제 좀 그 인종차별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분명히 언어를 학습하고 싶은데 수업은 듣기 싫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낮아지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언어 습득에 대한 동기는 높을 수 있어도 교사가 교사의 수업 때문에 학생이 좀 마지널라이즈 된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가 낮아진다. 소외된다고 느끼게 된다면 인베스트먼트가 낮아진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렇게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학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이 소외됐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과 인베스트먼트는 다른 것이다. 인베스트먼트는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것 이거고 모티베이션은 그냥 나의 동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시작점이고요. 이거는 노력하는 과정이죠. 노력하는 과정.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있어요. 이거는 WTC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그 이게 좀 눈에 띄는 단어잖아요. WTC라는 게. 그래서 학부에서 한 번쯤 배워보셨을 거고, 그, 뭐, 뜻도 뭐 굳이 제가 설명할 게 있나?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 뭐 도전하려고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뭐 새로운 단어를 활용해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표현을 배웠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리스크 테이킹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mbiguity intolerance와 ambiguity tolerance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 그 뭐냐 중의적인 것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ambiguity intolerance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돼.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펙티브 팩터의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니비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로버트, 인트로버트 이거는 뭐 사실 우리 MBTI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MBTI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PLT의 요구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을 한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MBTI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토노미,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율성이라 얘기를 하고요. TVP의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앵자이어리,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불안감도 퍼실러티티브 앵자이어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 불안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디빌러티티브 앵자이어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하얘져. 그런 경우 디빌러티티브 앵자이어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볼드 친 거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러너 베리어블은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정리한 글이 많아요. PLT 같은 거 정리한 글이 많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우는 건 별개죠. 이해하고 외우는 건 별개인데 그것만 보셔도 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코그니티브 팩터. 정의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지적 요인 중에서는 이제 요 랭귀지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랭귀지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그 뭐냐. 컨트라스티브 애널리시스 하이포테시스 얘기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언어 간의 거리가 멀수록, 즉 공통점은 적고 차이점은 높을수록 언어 습득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언어 간의 거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아니 랭귀지 디스턴스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언어 간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하는 겁니다. 랭귀지 디스턴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피어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터피어런스는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섭. 인터피어런스를 알기 위해서는 트랜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트랜스퍼는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중립적인 단어죠. 그래서
트랜스퍼에는 포지티브 트랜스퍼가 있을 수가 있겠고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있을 수 있겠다. 포지티브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배웠던 지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이제 어른 학습자들이 이제 폼 같은 거, 독해력 같은 게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독해력이 높은 이유는 어 독해력이 높은 이유는 L1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L2의 독해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어 비문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되는 게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 부적 전이인데요. 부적 전이는 이전이나 이후에 배운 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부적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이 부적 전이를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인터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PLLT와 PLLT에서 따온 이제 그 임용 그 기출 문제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봐서 인터피어런스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트랜스퍼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터피어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이 인터피어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LLT 챕터 4에 있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은 L1 인터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뭐 L2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쓸 일은 없죠. 왜냐면 우리는 L2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 L1 인터피어런스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L1이라는 이전에 배웠던 언어가 L2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L2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어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밥을 먹는다잖아요. SOV 순이잖아요. 아씨, 내가 왜 한글로 쓰지? SOV 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영어는 SVO 어순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못 발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I, dinner, a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L1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L1은 뺄게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 모국어가 외국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외국어가 모국어 사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L1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L1이 이제 L2에 영향을 주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영향을 줬다고 해서 이거를 어, 그 쓰지 말자. 인터링구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링구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링구얼. 인터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관계에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룰이 있으면 내가 L1에서 배운 룰이 있다. 이런 거를 그 룰을 바깥에 다시 그리자. L1에서 배운 룰을 L1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 과잉 확대해서 적용하는 경우, L2에서 배운 룰을 L2에 과잉 확대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이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과거형 ED를 들 수가 있죠.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형 ED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래서 과거형 ED를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I went to the store가 아니라 I go to the sto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L1이 L2에 영향을 주거나 L2가 L1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트라 링구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라. 뭐 군대 가셔 군대를 가셨거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인트라넷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으면 다른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트라넷은 그 안에서만 이제 돌 수 있는 거, 그 안에서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외부와의 차단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1 안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인트라링구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L1 바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링구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깜빡하고 제가 안 썼는데 어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실 더 볼 건 없어요. 그 인터피어런스랑 트랜스퍼 얘기했으면 더 볼 건 없고 그 필드 인디펜던스 그 장의존형 학습자 장독립형이죠. 장독립형 학습자가 있고 장의존형 학습자가 있다.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센시티브라고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PLLT에 아마 써 있을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애널리틱, 뭐 분석적 학습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분석적 애널리틱 러너와 홀리스틱 러너 뭐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좀 봐야 됩니다. 스타일은 학생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의 인지적 스타일을 이제 뭐 학습을 할 때 있어서의 스타일을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타일을 하겠지. 그렇죠. 스타일은 다른 데에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그 방법에 있어서도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을 쓰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스타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건 다양한 경우에도 쓰이는데 여기에서 다룰 거는 학생의 인지적 양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잘 하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요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잘하냐? 첫 번째, 비주얼 학습자.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비단 시각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글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비주얼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오디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디오 할 때 어, 그, 뭐냐, 어근을 따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듣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다. 듣기를 통해서 뭐 교사의 설명이나 듣기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디토리 러너가 되겠죠. 비주얼 뭐 스타일, 비주얼 러너, 어디토리 스타일, 어디토리 러너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택틸이 있어요. 택틸은 컨택트 할 때 그 택트를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택틸은 써있네. 촉각이나 직접 만지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이제 택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만지는 거를 우리가 따로 햅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그 원서 읽다가 나오거든요. 원서 읽다가 나오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직접 만지는 거는 햅틱이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이거는 뭐 키워드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비주얼, 어디토리, 택틱, 키네스테릭 이렇게 네 가지는 가치가 있지만 햅틱은 높. 오케이? 그래서 택틸이라는 건 직접 만지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어 종이접기 같은 거를 통해서 학습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리얼리아 어떤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오렌지를 가르칠 때 실제로 오렌지를 보여주고 오렌지를 만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출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기출이 키친 유텐실을 뭐 프라이팬 같은 거 가르칠 때 그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만져봐라. 이게 뭐냐? 요거 이런 거를 이제 프라이팬이라고 얘기를 한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실제 도구를 가지고 학습을 잘하게 되는 경우 아니지. 촉각이나 직접 만지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텍틸 학습자는 리얼리아를 주면 굉장히 학습을 잘하게 된다. 굉장히 학습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학습을 잘한다.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키네스테릭이 있어요. 키네스테릭은 어 이게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을 쓴 책이 있거든요. 그 How Languages Are Learned라고 이 표현을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펠링을 쓰셔도 답이 됩니다만 정파는 이거니까 키네스테릭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네스테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지컬 액션,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써놨네. 마임이나 롤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키네스테릭 러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스타일이 있고요. 이거는 기출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스트레이트즈예요. 스트레이트즈는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네 가지의 스트레이트즈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즈가 중요하고요. 물론 뭐 이거 네 가지도 알아야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트레이트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습 전략을 얘기를 하죠. 학습 전략. 그래서 뭐 우리도 공부하기 싫을 때 뭐 좀 공부하기 싫을 때나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저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지식인에 물어본다든지 챗 GPT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래들이랑 이제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학습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학습 전략을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커뮤니커티브, 아니 코그니티브, 메타코그니티브, 소셜, 어펙티브 스트레치를 얘기를 하고요. 추가로 소셜 어펙티브 스트레치 이렇게 뭐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cognitive strategy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인지적 전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learn. 실제로 학습을 할 때의 나의 어떤 인지, 나의 인지 처리, 아니,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 처리 과정 그 자체에 관한 어떤 인지 과정 그 자체에 관한 그 스트레이트를 이제 cognitive strateg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ought process in learning or identification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retention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retrieval 무언가를 뭐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거는 보유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불러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그 와, 그 다음을 까먹었네, 내가. 태정체제 문단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트 중에서 리텐션, 보유를 하기 위한 스트레이트다. 기억을 하기 위한, 아니, 세이브를 저장을 하기 위한 스트레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리트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태정체제 문단세도 뭐, 리트라이벌이 될 수가 있겠네. 어, 앞단어만 따로 떼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앞단어를 기억하고 그거를 위주로 글을 쓰는 거? 말이 좀 꼬였는데 그냥 태정태세 문단체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체 계속 외워서 쉽게 기억하고 태정태세 문단체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기억한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티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교육과제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다음으로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레티지가 있어요. 메타라는 거는 뭐뭐의 위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위. 그래서 코그니티브의 위에서 바라보는 스트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인지 과정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코그니티브는 인지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능력이고 메타 코그니티브라는 것은 인지 과정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셀프 피드백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뭐냐 학습 노트 같은 거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트의 예시가 되겠죠. 학습 노트라기보다는 뭐 성찰 노트 뭐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트가 될 거고요. 뭐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셜 그 스트레이트가 있는데요. 소셜 스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promoting interaction and making good relationships,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action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making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다음에 strategies for making cooperation and get help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가 존재하는 게 이제 소셜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어펙티브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시험장 가서 머리가 하얘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본인의 이제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뭐 그런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눈을 감고 1, 2, 3, 4, 5를 센 다음에 눈을 뜨면 다시 이제 내 감정이 좀 가라앉아 있겠다. 뭐 이런 스트레치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어펙티브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하고 소시오 어펙티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오퍼튜니티를 그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저를 떠들어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은 지문에 주기 때문에 보통 지문에 주기 때문에 어 크게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가 무슨 느낌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특히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떤 스트레이트의 예시로 막 표로 막 정리해서 그런 거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떤 스트레이트는 어떤 느낌이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지문에 다 설명을 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 이거는 중요한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자,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상대방이 뭐라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겠어.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능력이 떨어질 때 나의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요. 첫 번째는 컴펜세이토리 스트레이트. 이거는 어시먼트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어보이던스 스트레이트. 이거는 리덕션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컴펜세이토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충하는 거를 이제 컴펜세이토리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 이만큼의 지식이 필요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compensatory stret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보이던스는 뭐냐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의사소통을 안 하는 걸 이제 어보이던스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ompensatory stretch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achievement stretch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avoidance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reduction stretch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avoid, 의사소통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 뭐가 있을까?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공 지식에 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당연히 교수님만큼 그 내용을 모르잖아. 그럴 때 avoidance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도 뭐 책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누고 안 나누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코드 스위칭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로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keep the goal and overcome limitation, keep talking.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그 내 한계를 극복하여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compensatory strategy라고 얘기를 하고 avoid and throw away the message. 얘기를 안 하는 걸 이제 avoidance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compensatory strategy가 더 많아서 이것부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보다 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있어서 이거는 필히 further study를 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히 더 찾아보세요. 오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컴펜세이터리 스트레이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코드 스위칭은 the use of more than one language in the course of a single communication episode. 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 이제 코드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alternating use of more than one language. 그 말 그대로 영어로 발음 영어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모국어가 튀어나온 아니 내가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 스위치가 되는 것이죠. 코드 스위칭이 되는 것이죠. 보통 코드 스위칭은 어 L1이 같은 그러니까 마더텅을 공유하는 화자들 간에 주로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모국어를 사용해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으로 circumlocution이 있어요. circumlocution은 돌려서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describing or explaining the concept or definition. 정의를 뭐 설명해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의 뜻이 생각이 안 나서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떡볶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있잖아. 빨간색 소스에 가래떡, 작은 가래떡들이 들어있고 사실은 난 밀떡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묵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매콤달콤한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circumlocution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describe 설명을 하거나 describe 묘사를 하거나 정의를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circumlocution이라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foreigniz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국어화예요. 자국어 발음을 영어처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에 접사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 그 뭐가 있을까? 백수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백수스 펜 어디 갔니? 백수즈. 우리들이 백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we are 백수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foreigniz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appeal to authority가 있어요. appeal to authority는 authority 말 그대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자원 뭐 유능한 화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 자원을 참고하는 걸 이제 appeal to autho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안을 쓸 때는 꼭 그 authority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approximation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표현에 가까운 다른 단어나 표현을 쓰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 범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범선. 스쿠너라고 얘기를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범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범선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you know the boat, you know the big boa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approxi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에 가까운 표현을 쓰는 거고요. circumlocution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요거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단어를 다른 단어나 표현을 쓰는 거
이제 approxi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뭐 이외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뭐 L1 translation이나 말 그대로 L1의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경우, I see the text 뭐 이런, I see the test 뭐 이런 경우, 그런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avoidance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voidance는 avoids the form or for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 18 기준이었나 17 기준이었나 거기서 그 form을 피하려고 avoidance를 한 경우가 아니다. 주어를 피하려고 avoidance를 했나?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form이나 어떤 내가 모르는 부분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토픽이 될 수도 있고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폼이 될 수도 있겠죠. 문법 같은 게 수동태를 쓰기 싫어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보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모르거나 그냥 쓰기 싫은 표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경우를 어보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그 추가적인 개념인데요. 옥스포드라는 그 선생님께서 학자분께서 이제 스트레이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이렉트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주로 코그니티브 스트레이트지. 그래서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이트가 있고 인다이렉트 스트레이트지. 요거는 주로 나머지 전략들, 학습을 도와주는 이런 스트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는 설명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설명을 줄 거니까 뭐 크게 외우려고 막, 막 부담을 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부담을 가지고 외워주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막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지 하면 스트레이트지를 가르칠 수 있는 학습 중에서 이제 띵컬라우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띵컬라우드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원서 보시다 보면 이제 프로토콜 애널리시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띵컬라우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뭐 여러 그 띵컬라우드를 얘기를 하는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띵컬라우드만 보세요. 띵컬라우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소리내어 생각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aloud, 크게 말하는 거,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를 이제 think alou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써놨듯이 verbalization of thoughts requires learners report what they are thinking and doing in learning. 말 그대로 뭐 교사 여기에는 러너라고 써놨지만 뭐 교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사가 지금 글을 읽으면서 사용하는 나 지금 이런 스트레이트지를 사용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가 나왔군.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군. 아직은 내가 이 단어를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맥락으로 때려 맞춰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스트레이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습득하게 도와주는 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가 쓰고 있는 스트레치를 말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이 그거를 보고 스트레치를 습득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레치 함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hink aloud, 소리내어 생각하기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소리내어 생각하기라고 네이버에 치면 설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social factors. 어, 여기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소시오 링귀스틱 컴피턴스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맥락, 그 중에서도 사회적 맥락에 받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시오 링귀스틱 컴피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시오는 소셜 할 때 그 소시오고요. 링귀스틱은 우리 다 아는 언어 할 때 그 링귀스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 사회적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거는 나중에 그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시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보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소셜 팩터 중에서 그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록시믹스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거리감을 이제 프록시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그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지만 뭐 중남미의 사람들은 좀 거리감이 좁아도 괜찮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붙으면 좀 부담스러워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록시믹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키넥식스인데요. 이거는 써놨듯이 바디 랭귀지가 되고요. 그 햅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햅틱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터치입니다. 터치. 뭐 얘기할 때 좀 다른 사람의 손을 잘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C, H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잘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깨를 잘 토닥여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햅틱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햅틱은 뭐 크게 펜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거를 보시기보다는 요거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큘시스, 아이 무브먼트, 눈을 마주 보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문화권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문화권마다 적절한 아이 컨택트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눈을 안 마주치는 게 그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올팩토리, 신트, 스멜. 이거는 뭐 사실 올팩토리랑 아티팩트는 뭐 크게 이거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올팩토리라는 것은 뭐 향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가 있을까? 학부모랑 1대1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주 진한 향수를 뿌리고 갔어. 그런 거는 이제 적절한 올팩토리의 측면에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 아티팩트. 마찬가지로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학생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골드 체인을 이제 막 목에 걸치고 그다음에 이빨에 그릴즈 끼고 막 상담을 해. 그런 경우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어컬처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PLT 8과였나? 7과였나? 그쪽에 뭐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유포리아, 컬처쇼크,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쓱 훑어만 보시고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variable 학습자 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학습자 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거 동영상 한번 쓱 보시고 외워야 된다 싶으시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듯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 PLAT를 정리해 놓은 글이 많으니까 그런 것만 보셔도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